자, 우리 좀 전에 이 프린트물 문제를 한번 봐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푸시는 요령을 한번 익혀야 되니까 이 프린트물 문제를 보십시오. 1번 문제를 보시면 준주택이 아닌 걸 찾는 거죠. 네. 준주택이 아니니까 이거 답이 보시면 1번이 다중생활설, 2번도 다중생활설인데 그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게 숙박설인 다중생활설인데 지금 1번, 2번 둘 다 다중생활설 둘 다 준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다중생활설은 아까 2종 근생이나 사이즈가 500 이상인 숙박설 둘 다 준주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노인복주택도 있었죠? 네. 근데 거기 오피스텔까지는 있는데 유소스텔은 아니에요. 유소스텔은 애들 수학여행 가면 자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준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 틀자 들어간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2번, 답은 5번이죠? 네. 요거 대신 유소스텔 대신 이걸 낼 수도 있어요. 원룸형 주택이라고.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이에요, 준주택이에요? 도시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주택이 아닌 거는 거기 답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2번. 이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형은 300개 미만으로 져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장소는 도시지역에서 져야 되고,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맞죠? 네.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처럼 일반 연립보다 한 개 층을 더 적게 5개 층까지 올라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다가구보다 더 좋은 도시형 원룸도 있으니까. 세 번째, 원룸형 주택은 욕실, 부엌을 세대별로 만들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면 하나의 공간. 다만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의 공간도 할 수 있다. 그렇죠? 4번에 단지형 연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연립과 차이점이라고요. 일반 연립은 4개층 이하로 짓고 뭐 660 초과인데 단지형 연립은 사이즈는 660 초과고 5개 층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형 연립을 지면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도 좀 알아두세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일반 주택은 함께 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12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6층까지는 일반 아파트 짓고 그 위로 도시형을 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 전체를 도시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뭐 일반 주택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건축 금지라는 게 아까 있었죠? 네. 아까 요약집 잠깐 보시면 도시형에서 그 공동건축 금지라는 규정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형에서 100-11을 보시면 주의 보시면 공동건축 금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걸 보면 맨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3종류가 있고 주의 하나의 건물에는 도시형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하나의 건물 안에 도시형하고 일반 주택이 섞여지는 예외가 있다고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문은 원칙을 낸 거라고. 원칙. 근데 예외가 뭐냐면 원룸형 주택을 쭉 짓고 그 밖의 주택을 한 개만 짓는 건 되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초과하게. 왜? 건물주가 살기 위해서. 건물주가 사는 건 괜찮다는 거. 건물주가, 그러니까 12층짜리 건물 줬는데 11층까지를 다 도시형으로 쭉 줬어요. 12층 전체를 건물주가 하나가 통째로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면 그거는 85제곱미터 초과하게 건물주가 거주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의 건물에는 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가 일반 아파트가 한 6층까지 올라가 있고 나머지 7층부터 여기 12층까지를 도시형으로 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지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우리 그 일반 도시형 중에서 원룸형을 택해서 11층까지를 이렇게 11층까지를 여기를 다 멀어진 거예요. 원룸형으로 이렇게 원룸형으로 지어서 이거를 뭐 6평짜리 이렇게 원룸을 만들어서 다 구분는 길을 친 거예요. 그럼 12층 정도를 자 여기가 이렇게 한 세대만 짓는 건 되는 겁니까? 12층짜리 일반 주택을 한 세대 짓는 거는 이 건물주가 이거를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예외적으로 봐주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섞어 짓는 걸 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라는 말도 있어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는 땅이면 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을 쭉 올리고 그 밖에 일반 주택을 섞어 줄 수 있다고요.
자, 그건 하나만 진다는 말은 없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으로 쭉 올리고 나머지 그 밖에 일반 아파트를 몇 세대를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예외적인 거니까 좀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아까 세대 구분형은 세대 구분을 해서 생활할 수 있고 구분 소유권은 없어야 됩니까? 네. 구분 소유권은 없어야 되는 그게 세대 구분형 아파트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그 다음에 172 오시면 추가 용어가 공공택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택지는 자, 민간택지의 반대말이에요. 자, 우리 공공택지가 우리 법에 9가지의 공공사업이 쭉 나와요. 공공사업. 자, 여기 써 있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공기업들이 하는 공공사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그 6번에 보시면 뭐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7번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있죠. 네, 그 밑에 그 세종시 같은 혁신도시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공공사업으로 땅을 조성을 하면 공공택지인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이거 외우지 마시고 정비사업이 안 들어간다고요. 공공택지 하는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은 들어갑니까? 네. 근데 거기다 옆에다가 정비사업은 아님 이렇게 173에다가 이 공공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 9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도시개발 사업은 들어가는데 정비사업은 안 들어가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을 가로 안에 반드시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우리 옛날에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도 있었고 환지가 있었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공공택지가 아니라고요. 거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혼용으로 하더라도 수용 쪽만 공공택지인가요? 네. 그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수용 사용 방식만 공공택지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지금 6번하고 7번은 그 사업 방식 자체가 제한돼 있어요. 밑에 거기 경제자유구역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공공택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 자체에 정비사업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있죠? 네.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로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의 반대말은 무슨 택지예요? 민간택지 이렇게 이어지셔야 된다고요. 공공택지 여기 서 있는 9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아파트 용지를 개발하면 공공택지예요. 우리 저기 공공택지 반대말은 민간택지고요. 저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공공택지면 분양가 상한제 모두 시행하는 거예요. 전면 시행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제가 공공택지라는 게 9가지 사업으로 조성되는 땅이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를 신규로 이렇게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요. 아파트를 지어서 신규 분양을 하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신규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주변에 새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서 그거보다 낮게 분양하는 거예요. 강제로. 네, 주변에 새 아파트가 5억이면 5억에 90%, 5억에 80%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간택지는요? 자,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서 필요한 지역은 시행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의무 시행이에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적으로 모두 적용한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가 얼마나 쌀지는 현장 가서 조사해 봐야 되는 거고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하는 건데 국토부 장관님이 따로 지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만약에 5억이면 분양가 상한제 안 하면 5억 뭐 3천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요. 5억 5천 이렇게 분양을 하면 이게 또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까? 근데 이건 새 아파트니까 이거 완전 새 아파트니까 기존에 있는 신규 아파트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뭐 완공된 지 한 5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난 아파트가 5억 시세인데 우리 아파트는 그거보다 더 좋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5억 5천에 분양한다고요. 근데 이 분양이 다 잘 됐어요. 그럼 그 아파트가 이제 5억 5천으로 시장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자꾸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민간 택지도 필요한 지역들은 할 수 있어요. 장관님이 정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아파트 가격을 비싸게 분양 못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뭐 새 아파트가 5억 정도 되면 그 정도 밑으로 낮춰서 분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하고 전면적으로 민간택지는 장관님이 정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 장관님이 정하면. 그래도 시험 문제를 잘 푸실 때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야. 적용한다니까요. 장관님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장관님이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걸 거기다가 우리 공공택지를 배우면서 이따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택단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주택법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인데 이게 은근히 헷갈리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이거를 왜 하고 있어요? 외국엔 없잖아요, 이런 거. 새 아파트면 건설회사가 알아서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나오면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분양이 잘 되면 그게 시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하면.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주택 분양 같은 거 분양할 때 분양 보증해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 HUB라고 그러나? HUB인가 뭐 그러던데, HUB인가? 이게 우리나라 주택 보증 주식회사잖아요. 신규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비싸면 이 분양 보증을 또 안 해줘요. 지금 제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할 때 이게 분양 보증이라는 걸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분양 보증 같은 거를 못 받으면 신규 분양을 못 하신다고요. 여기 주택 보증 주식회사에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뒤에가 다시 한번 하실 거고, 자, 주택단지. 자, 주택단지는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짓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예요. 근데 주택단지는 어떤 도로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나눠진대요. 자, 거기 고속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거 있습니까? 중요한 게 20m 이상의 일반 도로. 자, 그게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구분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15m예요, 15m. 15m짜리 일반 도로, 12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주택도 지어지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지어지는데 이 주택단지가 하나의 단지인데 요 안에 도로가 지나간대 이렇게. 근데 이 도로가 이게 일반 도로인데 이 폭이 15m예요. 15m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여전히 하나의 단지예요. 20m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지금 도시계획 예정도로는요. 거기 예정도로가 15m짜리가 지나가면 별개의 단지로 나눠진다.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거기 왜냐하면 그 예정도로는 지금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만 지나가면 이게 별개의 단지로 나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15m짜리가 지나갔을 때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주택단지는 여전히 하나의 단지죠. 네. 근데 그 15m짜리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면 기준이 8m 이상이니까 별개의 단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실 때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이 별로 없으면 부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곳 부대, 아파트 단지 안에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런 게 있습니까? 담장. 아파트 담장에 사람들 모여있나요? 모여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 같으면 차를 대고 바로 이렇게 집으로 올라가시지 모여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밑에 복리에 가보면 복리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써있죠? 그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예요. 그럼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은 입주민들이 모여서 뭐를 하시는 공간이죠? 낮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로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민운동,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복리예요, 복리. 근데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담장은 주택 단지 안에 있는데 얘가 부대로 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내용들을 한번 좀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공구라는 용어로 가볼까요? 공구? 네. 자, 공구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1단지, 2단지 이게 공구예요.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에 받고 착공신고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제가 사업계획 승인을 만약에 900개로 받았어요. 900개. 자, 아까 30개 이상 중에서 900개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큰 단지죠. 근데 그거를 109 300개 먼저 착공신고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209 또 300개 잘라서 착공신고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300개 남은 건 지금 거기 보시면 공구라는 게요. 거기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맞춰가지고 2개 이상으로 나눠서 착공신고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는 거예요. 착공신고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시기를 나눠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부영아파트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는 거라고요. 거기 101동으로 시작하는 1단지가 있죠? 그럼 201동으로 시작하는 게 2단지잖아요. 그 똑같은 부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영아파트가 영암동 가보면 거기 보면 1단지 있고 6단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길 하나 사이 이렇게 양옆으로. 그게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받은 거라니까요. 한 번에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한 달 차이로 이렇게 늦게 착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공사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1단지부터 착공한 다음에 한 달 뒤에 2단지 착공하고 이렇게. 그게 공구별로 나눠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공구로 나눌 때 하나의 공구가 300세대 이상은 되셔야 돼요. 300세대. 1공구가 몇 세대? 300세대 이상, 2공구도 300세대. 그러면 최소한 사업계획 승인은 600개를 받아야 되죠. 최소한 1공구, 2공구 나눠야 되니까 한 공구당 300개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기출문제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몇 개 이상 받았을 때 공구로 나눠서 착공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600개가 되는 거예요.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이 되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6m 이상 거리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6m 이상 그것도 좀 받으셔야 돼요. 1공구와 2공구 사이에는 몇 미터 이상으로? 6m 이상으로 거리를 띈 다음에 거기다 도로를 내든지 주차장 같은 걸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 밑에 도로나 부설 주차장 축대 이런 거 있죠? 조경을 한 녹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그렇게 나눠주고 보통 도로를 만들어요. 그 단지와 단지 사이에는 공구 사이에는 보통 이제 도로를 내고 6m 이상 거리를 띄고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600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라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몇 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세대 이상으로 세대를 만들어서 공구를 낼 거냐. 600개, 300개 이렇게 이런 말 하셔야 된다고요. 공구로 나누는 개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에 받은 다음에 이 착공신고를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차이가 있죠? 1공구 착공신고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또 2공구 들어가시고. 그럼 사용검사도 따로따로 받습니까? 한 번에 안. 그러니까 입주시가 틀려지는 거라고요. 부영아파트 1단지가 먼저 입주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2단지 들어간다고요. 그게 공구별로 나눠서 착공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아까 얘기한 거. 자, 리모델링이 마지막 용어인데,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화 억제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치는 건데요. 아까 리모델링은 대수선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까? 500세대 아파트를 늘리는 거 없이 기존 사이즈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쓰세요. 자, 대선 형태는 10년만 지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선에다가 증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10년만 지남을 한다. 그러면 증축형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 증축형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세대 면적 증가형. 자, 세대 면적 증가형도 있습니까? 자, 아파트가 500세대가 있을 때 500세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세대 면적을 30% 이내로. 그래서 아파트가 500세대가 있을 때 각 세대 규모가 100제곱미터인데 그거를 130까지 넓히시는 거예요. 그럼 세대 수 증가형은 15% 이내입니까? 근데 증축형으로 할 때는 둘 다 15년이 지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대선형은 증가되는 게 없으니까 몇 년만 지남할 수 있습니까? 10년. 근데 거기 세대 면적 증가형은 15년이라고 돼 있죠, 거기? 그 가로 안에 뭐 15년 이상 20년 사이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있을 때는 그거로 하는 건데, 그 무시하시고 그냥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30%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면적 자체가 뭐 100제곱미터면 130까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대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세대 면적 증가형을 선택했을 때는 세대수는 그대로 5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500세대 각 세대 면적이 넓어진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세대 면적 넓어지는 거는 주민들이 안 좋아해요.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죠? 우리 저 애들 다 이렇게 서울로 올려보내고 애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면 다 이제 나가잖아요. 서울 가서 이제 직장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노인분들 내외가 있고, 그러니까 개를 많이 사잖아요. 외로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애견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애견 쪽도 우리가 부동산 하시면서 좀 관심. 애견 용품이 되게 많이 발전하잖아요. 애견 이렇게 목욕시킨 다음에 털 날리니까 이렇게 그 어떤 함에다 집어넣고, 그죠? 자동으로 털 말리면서 애견 키우면 털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애들 알러지 있거나 천식 있으면 이제 애견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애견을 자기 자식까지 키우니까 그 다 개인의 자유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쪽 이제 용품이 많이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요즘에는 그 애견 간식을 같이 먹던데. 그죠? 육포 같은 거 같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품질이 좋아진 거잖아요. 무슨 맛일까 해가지고 같이 먹고. 가끔 유튜브에 그거 먹으면서 막 이거 맛있는데 해가지고 막 먹던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제 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앞으로 강아지들도 뭐 고양이도 있고 이렇게 애견 쪽이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족이 이제 1인 가구라든가 뭐 2인 가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떠나는 자식들이 더 많을 테니까 자식은 또 자식대로 개 키우고 부모님 부분대로 개 키우고 그렇죠, 이렇게. 애견을 키우면 또 애견 사고도 많을 거라고, 그죠? 개가 개를 물어 죽인다든가, 아니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개를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개를 물면 이게 보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보험업이 또 이렇게 보험이 성장하겠죠? 개가 개를 물면 그 보험 같은 거, 상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죽었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험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보험을 연구를 해서 이제 개보험도 만들고, 그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막 뉴스에서는 막 얘기하잖아. 이거 사람이 우선이지 개가 우선이냐. 근데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부동산은 빨리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를 뭐 나쁘다고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면 이게 이제 안 되죠. 부동산 같은 거 하실 때. 부동산은 이제 그걸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사회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개라는 게 보신탕, 그죠? 저는 원래 개띠라서 보신탕 안 먹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개라는 게 아직도 보신탕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 육거리 시장 가보면 개 팔잖아요. 그러니까 보신탕 수요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수요도 있고 애견 수요가 양쪽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탕은 이제 올해부터 몰래 드셔야죠. 그거 먹는다 그러면 이제 막 주위에서도 뭐라 하니까. 근데 여자분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죠? 많이 드시고 집에 가면 강아지가 이렇게 냄새 맡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잘 드시는데 막 코를 박고 막 드시더라고요. 좋다고 이렇게. 얼마나 쫄깃하고 좋은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각자 선호입니다, 선호. 자, 일단 리모델링 할 때 다시 들어오셔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밑에 세대 수도 15년으로 보셔야 돼요. 증축형은 다 이어지는 그 지문이기 때문에 15년 이상 지나고 세대 면적은 30% 이내, 거기 기존 세대가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 아까 제가 100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는 기존 세대 규모가 100제곱미터면 30% 이내. 기존 세대가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까지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 면적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3번 오시면 세대수는, 자, 이것도 15년은 지나셔야 돼요. 그 2번에 따라서 하는 거죠? 2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5년은 지나야 되고, 기존 세대수를 15% 이내까지만 증축한다. 세대수 증가량. 거기다가 500세대 아파트가 기존 500세대는 고치고 추가적으로 75세대를 더 짓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15%니까. 기존 아파트 500세대는 고치고 위로 3개층을 더 짓거나 기존 세대 옆에다가 더 짓든지 해가지고 15%를 더 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75세대를 더 짓는 거라고. 아까 제가 500세대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밑에 거기서 최대 3개층 이하라고 돼 있죠. 기존 건물이 15층짜리 아파트면 3개층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수직 증축형. 근데 기존 아파트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거기 지금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키죠. 근데 거기가 기업권이 보시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조건이라고요. 자,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가 15층이래요. 그럼 15층짜리 아파트가 각 동별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 동 아파트는 고친다고요. 15층까지 원래 동은 고치고 위로 더 짓는 거 이렇게? 위로 더 져가지고 75세대를 설계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15층짜리 아파트면 3개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야. 이게 14층짜리 아파트면 2개 동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 더 짓거나 아니면 옆으로 붙여 짓든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직 증축형을 15%를 더 지을 때 기존 아파트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올리고 기존 아파트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올려서 수직 증축을 해라. 이 정도 용어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보시면 이제 넘어가세요. 용어 마무리 하시고 이제 테마 2. 자, 주택의 이제 건축이에요, 건축. 자, 좀 건축이 아까 보세요. 자, 건설할 때, 자, 건축 파트. 이 사업주체가 2명이 있었습니까? 등록사업자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자, 비등록 사업장에서는 이 주택조합을 한 문제로 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셨다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용검사 여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세 파트로 나온다고. 등록사업자를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이 주택조합을 낸다고. 주택조합. 아니면 주택조합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사업계획 승인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검사까지 이렇게 묶어서.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30개가 원칙이죠? 근데 50개짜리가 있었어요? 아까 한옥 같은 거.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관청이 시도지사님인데 예외적으로 장관님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따가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의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따 보실 건데 시도지사님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사업계획 승인할 수 있다. 자, 우선 저기 먼저 보세요. 자, 거기 지금 176을 보시면 등록사업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일단 생각하실 때 민간건설회사. 민간건설회사는 설립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에 등록부터 먼저 허락 가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한테. 자, 왜냐하면 연간 단독이나 공동 20개죠? 그 호나 세대라는 게 이제 주택을 세는 단위인데 그냥 20개 이렇게. 1년에 단독이나 공동을 20개 이상을 짓거나 자, 도시형은 30개인데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1년에 땅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하는 사람도 국토부 장관님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등록할 때는 그 아래 등록 기준 좀 보세요. 자, 자본금이 3억 이상 필요합니까? 법인일 때. 개인일 때는 자산으로 6억인데 그런 거는 참고로 보시고 법인이 자본금 3억 이상 있어야 되고 기술자가 1명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주택 같은 거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주택 분야 기술자, 뭐 대지 사업을 할 때는 토목 분야인데, 자, 지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면적, 자, 그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등록 기준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등록은 쉽게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할 때 자본금 3억 이상은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자본금 3억, 개인일 때는 자산 6억, 그 다음에 기술자가 1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은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이게 과거에는 22였는데 개정을 해서 바꿨어요.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으면 등록 기준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0개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땅을 개발하는 사람도 국토부 장관님한테 와서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할 때는 등록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등록 기준을 맞추시고, 자, 4번으로 가보세요. 결격사유. 자,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거기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경제력을 회복을 하면 파산 선고 취소. 그게 이제 복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면 등록할 수 있습니까? 복권되지 아니하면 계속 파산 선고 상태니까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밑에 그 리을번에 보시면요.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 이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써있죠? 자,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몇 년 지나셔야 돼요? 2년이 더 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격사유를 벗어난다고요.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걸 섞어요. 어떻게 되냐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해 못해요. 다시 한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다니까요. 복권 됐다고요. 그럼 이때는 2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는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됐어요. 자, 이 파산 선고에 지금 복권이 된 자입니까? 네. 된 후 2년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년 지나지 그냥 간단하게 1년 지난 자 이렇게 할게요. 1년 지난 자. 자, 1년 지난 자가 등록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지금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되고 나서 1년 지난 자
이 사람들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 사람은 등록이 가능하다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위에는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내신다고,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시면 이런 건 다 틀려요. 그러니까 2년 지나지 않으냐, 거기에 걸려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된 후에는 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이 등록이 되는 거고, 밑에 디귿번에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이 종료가 돼서 교도소를 나왔잖아요. 나와서도 그 2년간은 또 추가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 밑에 그 집행유예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네,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나면 2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바로 그냥 등록이 된다고요. 2년을 따지는 건 그 디귿번하고 미음범, 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말소? 네. 등록 말소가 등록 취소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할 때, 자, 등록증을 제가 대여했어요, 대여. 등록증 대여하면 안 되죠? 네. 등록이 말소가 되고 나서 2년이 또 지나셔야 된다고요. 그 2년 지난 이후에 재등록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잘 읽으실 때, 자, 거기 복권, 파산 선고 이후에 복권된 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은 2년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금고 이상 실형이 집행이 끝난 사람,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2년을 지나야지만 등록이 된다. 그거를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고요. 공부하실 때. 그냥 멍하니 읽으시면 안 되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책만 열심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럼 문제 푸는 요령을 모르니까 문제 형태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등록사업자가 주로 그런 걸 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5번에 등록을 말소할 때 반드시 말소하는 거하고 임의적 말소가 있습니다. 저 학계론 저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거 비슷한 거죠. 등록 말소가 등록 취소랑 같은 건데 거기 지금 3번하고 5번은 거짓말한 사람하고 거짓 서류를 낸 사람하고 등록증을 대여하면 필수입니까? 필수? 등록 말소가 필수적 말소라는 거야. 반드시 말소를 하여야 한다고. 거의 1번의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 자, 거기 지금 3번, 4번 빼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말소예요. 거기 좀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가한 거라고요. 부실공사에서.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잘못했다는 게 부실공사한 거죠. 그렇게 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내서 등록한 사람들은 필수적인 말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필수적 말소든 임의적으로 말소가 할 수 있다든 말소가 되면 2년간은 재등록이 안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2년 지나야지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2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사업자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비등록사업자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비등록은 아까 1년에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데 등록을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기 보니까 비등록 사업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행정청들은 등록 안 한다. 공공사업 주체니까. 그 다음에 공익법인도 자선단체는 등록을 안 하는 거죠. 공익법인. 자,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인 주택조합. 자, 거기 주택조합이라고 돼 있죠? 그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세 개를 쓰세요. 거기다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비등록인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이 있습니까? 그럼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직장조합을 만들고, 자, 아파트,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주택사업할 때 등록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때 고용자도 그들을 위해서 회사가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고용자가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이제 회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런 말이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주택조합인 지역, 직장, 리모델링 하고요. 이 고용자 같은 사람들은 이 왼쪽에 있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대요. 여기서 공동시행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공동사업주체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거기서 그 2번하고 3번만 보시면 되는데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라고 돼 있어요? 네. 주택조합이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빼고 뭐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조합 포함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주택조합 중에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주택사업을 할 때 자, 왼쪽에 있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단가요? 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이라고 돼 있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고용자는요. 고용자가 근로자, 사원아파트,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지을 때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한다. 이렇게 의무적 공동이고 주택조합은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택조합이라고요. 주택조합이 사업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임의적 공동이니까. 그럼 공동으로 하면 위로 올라가서 비등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비등록사업자의 거기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이라고 써 있죠. 그럼 공동으로 안 하면 주택조합도 등록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조합이 항상 비등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조합이 아까 등록사업자랑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자,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할 때는 이 분류할 때 비등록에 가서 있으란 얘기예요. 국토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니까 공동으로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지 혼자 단독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 쪽으로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실무감은 대부분 다 공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관행상 그냥 비등록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비등록은 아니죠. 그 이론적으로 주택조합이 자 거기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안 하면 단독 소유자, 단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하러 가셔야 돼요. 국토부에 가셔야 된다고요.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하면 비등록으로 분류해준다. 거기 때문에 밑에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인가요? 하여한다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의무니까 항상 그 위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비등록 사업자를 분류하시면 돼요. 항상 의무적 공동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직원들을 위해서 주택 사업을 할 때는 등록 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한다. 그럼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됐죠? 그럼 비등록으로 분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을 일단 그렇게 공동 사업 조치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는 이제 4번에 주택조합을 따로 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주택조합은 아까 비등록으로 분류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시행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동시행을 하면 또 수익이 나오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시행을 하면 그때는 이제 이 등록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택조합이. 그럼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이제 주택조합이 종류부터 나오시는데 179로 가보시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역, 직장을 해서 한번 나누셔야 됩니다. 지역, 직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옆으로 따로 이렇게 옮기실 거예요. 여기 아까 써놨죠. 리모델링 조합은 일단 자기 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무주택자가 모이는 거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이거는 리모델링 조합은 아파트를 고치면서 추가적으로 더 증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택법에 껴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 그 법을 따로 만들면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 파트는 따로 빠져나가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부하실 때. 이게 지역 직장하고 섞여 있으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지역 직장은 집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 땅을 확보해야 됩니까? 설립인가 받을 때는 80% 확보하고 이따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100%를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야 된다고요. 리모델링 조합은 땅을 확보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하기 때문에 땅을 확보한다는 말은 없으셔야 돼요. 대신 동의서가 들어가셔야 돼요. 동의서가 들어가셔야 되죠? 여긴 동의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역 직장 할 때 뭐 각동별 과반수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 그 느낌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설립 절차를 한번 보세요. 자, 주택조합은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는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 해산도 인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립인가만 받으시면 됩니까? 아니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 이거 안 써 있잖아요. 등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요. 거기다 쓰세요. 규약을 작성한다. 설립인가 받을 때 규약을 만드는 거예요. 규약. 좀 정관을 만드는 게 아니시라고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로 조합이 설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인이 아니라고요. 법인이 아닌 단체입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규약을 작성한다. 법인일 때는 정관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법인이죠. 그러니까 정관 만들어서 설립인가를 내는데 여기는 규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규약이 어디 써 있냐면 그 설립인가 신청 시 그 첨부 서류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규약 같은 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거기 그 아까 지역 직장조합은 대지를 80% 이상 확보한 서류 들어가야 되죠. 밑에 보시면 조합 규약 있잖아요. 규약. 조합원 명단 들어갑니까? 이런 게 지역 직장으로 들어가서 설립인가 받는 거고, 리모델링 조합은 거의 비슷한데 80% 대지 사용 권한이 아니에요. 리모델링 조합은 아까 제가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인가요? 그 동의서 그 수정하셨죠? 아까 얘기한 거?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 동의를 받고 10년이나 15년 지났다는 서류도 들어가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서류가 위에 지역 직장하고 차이가 있는 서류라고요. 자, 우리 지금 리모델링을 아까 제가 대선할 때는 10년 지나야 되죠? 증축할 때는 15년 지나야 됩니까? 그래서 그 서류가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아파트가 10년 지났다 또는 15년 지났다는 서류도 들어가시고 동의서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이름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역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만들어진다. 그럼 제가 하시는 얘기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요거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은 그 밑에 보시면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신고다 이런 말이 하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지역조합이나 자, 직장조합이 그러니까 대지를 80% 확보해서 설립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역 직장조합은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설립인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직장조합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자, 직장조합은 자, 요거 1번 직장조합인 설립인가. 자, 2번 직장조합은 설립신고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설립신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뭐 하는 조합이냐면 설립신고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자,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기다리는 조합이에요. 자, 얘네들은 돈을 걷어서 주택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보면 국민주택을 받으려고 직장인들이 모여서 서류를 만들었어요. 서류를 이렇게 20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무주택자라는 증명하는 서류 있죠. 그 다음에 직장이니까 재직기명서 같은 서류로 이렇게 20개 이상 모아놓으면 그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설립인가직장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돈을 냈습니까? 돈을 내야 되죠. 지역조합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땅을 80% 확보하고 또 사업계획승인 같은 거 받으려면 100%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신고대상 직장조합은 자, 토지공사가 지은 국민주택을 뭐 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직장조합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지역조합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지역조합은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조합 하나. 근데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도 있고 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한 개가 더 있다. 이제 그걸 확인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으로 내려와 보세요. 조합원. 자, 그럼 조합원이 주택건설 예정수 50% 이상이고 20명 이상 최소 인원수가 20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조합, 직장조합을 하는데 아파트를 100개를 짓는데요. 100개. 앞으로 100개 지을 거면 조합원 몇 명 들어가야 돼요? 50% 이상이니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100세대를 지으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조합원이 모집돼야 됩니까? 그래야지 설립인가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건설수가 400개면 조합원이 200명은 모집이 되셔야지 50% 이상을 맞췄습니까? 설립인가 받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립인가 받을 때 여기 주택건설 예정수를 최소한 50% 이상 조합원 모집이 되셔야 돼요. 근데 밑에 리모델링은 그러하지 않다. 그거 줄치시고. 자, 리모델링은 지금 50명 이상 조합원 모집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니까. 리모델링은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하자는 거잖아요. 아파트 소유자인데 거기서 주택 건설 예정수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집 고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50% 이상 조합원 모집은 지역 직장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험 지문이에요. 이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50% 이상 조합원 구성이 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틀린 거야. 지금 지역 직장하고 리모델링의 차이를 계속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다고요. 지역 직장은 아까 대지를 80% 확보하고 설립인가 받으러 가야 되죠? 그 리모델링 조합은 대지 확보가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서,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서가 들어가시고 설립인가 받을 때 전체 주택 건설수의 50% 이상 모집하는 거. 지역 직장. 리모델링은 그거 적용되지 않는 거라고요.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원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 모집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 리모델링은 아파트 소유자들한테 동의한 사람들은 다 조합원 되는 거고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지역조합원. 지역조합원은 제가 이제 무주택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0페이지에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네. 자, 지금 거기 180페이지 보시면 지역조합원이 나옵니다. 맨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까?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역조합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세대주도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집을 팔고 그 판돈 가지고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지역조합원 들어오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처분하셔야 돼요. 그걸 조건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역조합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입주하실 때, 1주택이라는 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집을 지금 받잖아, 조합원 돼서. 기존 집을 팔고 들어가는 거지, 2주택 상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고 나서 나중에 파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 같은 사람들은 전세금을 빼는 겁니까? 전세금을 빠서 지역조합원 들어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중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도 그 기존 집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 이렇게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지역조합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직장조합 좀 보세요. 직장조합도 아까 설립인가가 있고 설립 신고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자, 설립인가 직장조합은 지역조합원하고 똑같아요. 자, 설립인가니까 둘 다. 그럼 직장인들이 모이는데 거기 동그라미 이제 2번에 박스 안에 기억 좀 보세요. 직장조합도 위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이 누구예요? 아까 지역조합처럼 무주택자나 또는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직장조합원 되는 거야. 근데 그 아래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만. 85 이하가 못 들어가죠? 요거 직장조합이 지금 국민주택을 받으려면 항상 무주택자셔야 된다고요. 85 이하라도 있으시면 안 돼요. 직장조합이 아까 제가 2개 있다 그랬었죠? 설립인가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나 85 이하. 아까 여기다 다 써야 되겠네요. 아까 지금 자,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자, 무주택자 또는 어떤 사람입니까? 85 자, 요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설립 신고로 만들어진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주택자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장조합이 2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지문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지역이나 직장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확인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죠. 리모델링은 무주택자나 85 이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그 복리설이 상가예요, 상가. 상가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새 집을 받는 거예요? 네. 리모델링 조합이 새 집 받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살던 집이 고쳐진 거죠? 고쳐진 집을 받는 거지 새 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호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 직장조합은 내가 지역조합이다. 이 지역이 충청북도가 같은 지역이에요. 저쪽 충남으로 가시면 충남, 세종, 대전시가 같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옛날에는 청주면 청주만 같은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넓어졌어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자, 만약에 제가 서울이면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같은 지역입니까? 같은 지역이에요. 아니 그걸 제가 강의를 안 하셔서 그렇구나. 지역조합이 모집 단위가 도단위예요, 도단위. 강원도 전체가 다 같은 지역이에요. 옛날에는 강원도 춘천 그러면 춘천만 같은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지역조합이라는 게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전체예요. 그럼 내가 제천 살다가 청주시에 지역조합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있는 거예요. 그 이사 오는 거예요, 이사. 이사 올 때 지역조합 아파트로 들어와서 이제 여기 청주에 거주를 하신다고요. 내가 저기 경기도 의정부 살고 있는데 서울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대요.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경기도 수도권 다 같은 지역입니다. 인천, 그 다음에 서울 또, 이게 잠깐 교재를 보시면 우리 요약집에는 없는데 기본서에는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봐주세요. 혹시 또 모르니까. 지역조합 모집 단위가 602페이지에 있네요. 602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택조합이 뭐 직장은 같은 직장이니까 볼 게 없고, 그 지역조합이 서울, 인천, 경기도가 다 1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뭐 그 대전, 충남, 세종시, 그 다음에 3번에 충청북도, 그 다음에 4번에 광주, 전남이 같은 지역이라고요. 602페이지 있죠?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건 아니고 지역조합 모집 단위는 현재 이렇게 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광주면 광주가 역시 거기 안에뿐만 아니라 그 전라남도까지를 다 같은 지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대구도 대구 경북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다 같은 지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지역조합원 들어갈 때 집이 없거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그럼 내가 지역조합원 들어가서 그쪽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충청북도 제천 살다가 저희 청주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역조합 아파트 가입. 근데 그걸 이제 지역조합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조합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돈을 내신다고요. 가입비로 뭐 5천에서 3천 내신다고 이렇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좀 땅 매입 작업을 해야 됩니까? 아까 여기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80%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냈는데 좀 설립인가 신청하는데 지금 2년도 넘었는데 설립인가 신청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데가 허다하다고요.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 언제 내냐?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곧 할 거래요. 곧 하는데 가보면 한다는 조짐이 안 보여요. 지금까지 땅 몇 퍼센트 확보했냐 물어봤더니 전체 땅 중에서 지금 10% 확보 안 해놨어요. 그럼 좀 5천만 원씩 거둔 거 지금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돈을 좀 딴 데 쓰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된대요. 이렇게. 그 서류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공개하라고 막 가서 여기 이제 돈 내신 분들이 따지면 막 내쫓아요, 강제로. 거기 이제 또 건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역조합을 아시장치 안 들어가는 게 좋고, 그걸 빨리 이제 폐지하라고 하죠. 지역조합 다 폐지시켜서 공부하는 분량을 줄이셔야 된다고요. 지역조합, 직장조합 다 폐지시키라고 하세요. 다 폐지하라고 하세요. 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 공부 범위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조합이 되게 복잡하다고. 무주택자, 85 이하가 들어가고, 직장조합은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그거 다 폐지, 이렇게. 그래서 주택조합을 리모델링 조합 하나만 공부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요. 자,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자, 문제 한번 좀 보시는데, 그 뒤쪽에,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3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제 등록사업자하고 뭐 비등록사업자 얘기를 좀 3번, 4번에서 좀 해낼 건데, 자, 먼저 보시면, 일단 3번 문제가 1번. 민간건설업자가 연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을 하면 등록 대상이죠? 1년에 20개 이상이면 등록을 하시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국토부 장관에게 맡고,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아까 근로자 구성원들을 주택 사업을 할 때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아까 우리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이죠? 네, 여기 주택조합은 임의적 공동이었으니까 2번 질문 맞는 걸로 보신다고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근로자 주택을 지어줄 때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조합 같은 사람은 조합원들을 위해 주택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조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등록증을 대여했어요, 대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는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4번 틀렸죠?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주택 건설 법인이 등록할 때는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주택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설립인가를 조합이 받았고 나서 조합이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똑같이 변경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로만 구성하는 거죠.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이 서류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지금 무주택자인데 지금 설립 신고인데? 설립인가라고 그랬네?
예, 가장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못 잡아내시면 주택조합을 이해를 못 하신 거라고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인가가 아니라 설립신고다.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교체하시면 이걸 투기로 보는 거예요. 자, 지역조합은 내가 지역조합원이 설립이 되고 내가 조합원 자격이 생겼어요. 자, 그동안 1억 냈어, 1억. 조합원 1억 내고 앞으로 또 1억을 더 내셔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1억 내고 조합원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조합 아파트가 나중에 위치가 되게 좋아서 피가 붙고 막 그랬어요, 피. 그래가지고 이거 1억 5천 주가 누가 준대요. 그럼 그걸 파시면 이 교체 금지에 걸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3년 3천만 원 처벌되시는 거예요.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를 교체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새로 신규 가입이 안 되시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그 신규 가입 예외가 있고 교체할 수 있는 예외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불가피한 예외가 아니면 교체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4번 그거 나왔네요, 그죠? 서울, 인천, 경기도 쪽은 다 같은 지역 조합원 됩니까? 네. 자, 5번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각동별 과반수 및 전체 3분의 2인가요? 네. 자,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거 읽으실 때. 각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이거 읽지 마시고 그냥 각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동의 얻어서 리모델링 설립인가를 받는 거야. 네. 그럼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 설립인가 받은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도 그려서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는 각동별 50% 전체 4분의 3. 이 얘기를 따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립인가 다음 절차가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때는 동의요건이 50% 뒤에가 4분의 3이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75%, 이거를 이제 4분의 3이니까 75%라는 게 맞겠네요. 양쪽으로 맞춰서. 여기는 과반수고 3분의 2인가요? 네. 이렇게. 이거는 50%하고 75%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동의 2번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주 하시고 공사 착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 프랜카드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 프랜카드가 한번 걸리고 리모델링 허가나 리모델링 승인 프랜카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리는 게 설립인가가 먼저 걸리시는 겁니까? 리모델링 허가가 먼저 걸리시는 거예요. 설립인가가 먼저 걸리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조합은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아까 저기 보시면 181이고 6번 있잖아요. 6번.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이 안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습니까? 네, 다만 추가 모집 승인을 얻거나 다음의 사유로 충원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조합원이 사망했습니까? 네,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합원을 탈퇴. 조합원이 탈퇴할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그동안 낸 돈 중에 일부를 빼고 돈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탈퇴하는 경우도 이게 결혼이 생기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자, 뒤에 모집 방법은 선착순 모집이 원칙일까요? 공개 모집일까요? 네, 공개 모집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선착순이니까 자,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이에요. 공개 모집이고 선착순 모집은 예외적으로 공개 모집 이후에 뭐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탈퇴 같은 이유로 결혼을 충원할 때는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내용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뒤쪽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